믿기 어려운 사고가 미국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쳐 공중에서 회전한 뒤 도로 위로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운전자는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극적인 생존 뒤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미국의 가정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을 따스하게 비추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는 여전히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죠. 아버지 프랭크는 은퇴를 불과 3년 앞둔 62살의 베테랑 차량 정비사지만 동네 카센터에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앨리슨, 20살의 대학생이에요. 이번에 휴스턴 지역 명문대에 합격했고 제 인생의 첫 차를 구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아버지께 첫 차는 당연히 일본 차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디자인도 정숙성도 연비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주장했죠.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음 지으셨습니다. 요즘은 한국 차도 꽤 괜찮고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차는 그냥 반짝 포장일 뿐이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학 과제로 자동차 브랜드 비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나름 자신 있었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대단하군이라고 중얼거리셨지만 저는 그저 마케팅 효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허허 웃으시더니 그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대학생활 준비에 들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사 후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막내인 제가 집을 떠나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 첫 차를 선물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제 첫 차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며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일본 브랜드 차 5가지 모델 비교표를 보여드렸어요. 안전성, 연비, 가격, 어떤 면에서도 일본 차가 최고라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녹화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고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SUV가 하늘로 솟구쳐 3바퀴 이상 공중회전했는데도 운전자가 멀쩡히 생존했다는 자막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이 보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영상을 보며 이 영상이 진짜인지 운전자가 정말 살았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 사고 차량이 본인이 고쳤던 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고는 2년 전 휴스턴 외곽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앞 차량에서 빠져나온 타이어에 부딪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하늘 높이 솟구쳐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생존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2년 전 이 차가 들어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대의 사고 차량을 봐왔지만 저건 달랐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차체는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운전석 생존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충격을 분산시킨 것 같았다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고차의 정비를 맡게 된 아버지는 운전자 브리아나 윌슨이라는 3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기적적으로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살아남은 브리아나는 그 이후로도 우리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브리아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차 회사 안전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존한 경험 때문에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이 정말 한국차였는지 그런 사고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처음엔 본인도 믿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고 그 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되었길래 저런 충격에서도 승객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보낸 기술 체험 행사 초대장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며 비자는 이미 나왔고 항공권도 준비됐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며 대학 등록 준비도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재학기 시작은 한 달 후라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아나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제가 늘 궁금해하던 그 자동차 기술의 비밀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번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에 흥분되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중요한 건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항 모습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련됐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죠. 한국 땅을 밟은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한 회사 측 안내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거리의 모습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버지께 여기가 정말 다른 나라가 맞는지 물었어요. 왠지 휴스턴의 다른 구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글로벌화된 세상이니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 본사와 연구소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상당수가 제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한국 브랜드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회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 박정현 박사였어요. 4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박 박사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먼 길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사의 안전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어요. 박 박사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자동차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박 박사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자동차가 아닌 생명보호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요. 차를 운전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충돌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시설 안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충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우리를 전용 관람실로 안내했어요. 박 박사는 오늘 특별히 실제 사고 상황을 재현한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비하셨던 그 차량의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테스트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관람실 유리창 너머로 테스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트용 마네킹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혀져 있었고 차량은 특수장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 박사는 저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엔진, 연료 탱크, 모든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며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장애물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아나의 사고와 유사하게 차가 공중으로 솟구쳐 회전했어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관람실에 저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충돌 소리와 함께 차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엔지니어들이 재빨리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박 박사는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며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운전석 생존 공간이 완벽하게 유지되었고 에어백 시스템과 충격 흡수 구조가 정상 작동했으며 실제 인간이 탑승했다면 중대한 부상 없이 생존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부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운전석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박 박사는 우리를 전망 좋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테스트 트랙이 보였고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이 시험 주행 중이었어요. 차창을 통해 정교한 주행 테스트를 지켜보는 동안 박 박사는 커피를 내어주었습니다. 박 박사는 제게 미국에서는 한국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작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디자인은 좋아도 품질이나 안전성에서는 일본차나 독일차만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한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박 박사님이 어떻게 이 분야에 오게 되었는지, 안전공학이라는 특수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박 박사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며 1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와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 박사는 계속 이어갔어요. 당시 그는 일반 기계공학을 전공한 평범한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형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차체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박사는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후로 생명을 지키는 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 박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박 박사는 그들 팀이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집중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고든 발생할 수 있으니 중요한 건 그 사고에서 탑승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기술적 특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충격 흡수 구조, 승객 보호 케이지, 지능형 에어백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기술들이었어요. 브리아나의 경우 이 핵심 안전 기술들이 모두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박 박사는 설명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제 차량 부품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초고강도 강판을 손에 들었어요. 이 재료는 외부 충격에는 유연하게 변형되어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승객석 주변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경의를 표하듯 그 부품을 살펴보시며 정말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자동차를 고쳐왔지만 이런 수준의 설계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 박사는 우리에게 최신 전기차 모델을 소개했어요. 외관은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내부 공간이었죠. 박 박사는 이 차량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며 감탄하셨습니다. 배터리 패키지가 차체 바닥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 무게중심이 낮아져 전복 사고 가능성도 줄어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 박사는 맞다고 하시며 측면 충돌 시에도 배터리가 추가적인 보호구조 역할을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차량 시승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기차의 조용함과 즉각적인 가속력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차가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시승 코스에는 다양한 노면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자갈길, 급커브, 심지어 인공 빗길까지 차량은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박 박사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체험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스스로 주행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 시스템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피로나 주의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기술들이 실제 도로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물으셨고 박 박사는 물론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사고율은 30% 이상 감소했고 특히 치명적인 사고는 50% 가까이 줄었다고 했어요. 시승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테스트 센터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박 박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박사는 그들이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박 박사는 우리를 또 다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도로 환경과 날씨 조건을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테스트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불가능한 테스트도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폭설 속 도로,
안개가 자욱한 산길, 갑작스러운 동물 출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각 상황에서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지금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로 인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품질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곳에서 완성된 모든 차량이 10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2중, 3중으로 점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박 박사께 왜 이렇게까지 안전에 집착하는지, 경쟁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물어봤어요.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경쟁은 중요하지만 이건 그 이상의 문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처럼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들 모두 자동차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 박사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궁금해하던 그 사고의 당사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브리아나 윌슨을 만났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겼어요.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고 저와도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브리아나는 그날의 사고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 갑자기 앞차에 바퀴가 빠지면서 제 차로 타이어가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빠른 속도에 어찌할 바도 없이 그대로 타이어와 부딪혔고 바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요. 브리아나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공중으로 뜨는 순간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트가 그녀를 단단히 고정했다고 합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상상했던 것처럼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브리아나의 눈에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도 놀랐다고 했어요. 브리아나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나중에 경찰은 그런 사고에서 생존자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건지 물었고 브리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브리아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차를 수리하시면서 단순히 겉모습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전문가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이런 전문적인 호기심과 책임감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네요. 갑자기 평생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제가 첫 차를 고르는 중이라고 들었다며 어떤 차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기 전까지는 일본 차만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 본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브리아나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자동차는 중요한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젊은 운전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는 알아차리신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아버지께 지금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브랜드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차를 무시했었다. 하지만 내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걸 오늘 알게 됐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저의 세계관이 조금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잡지를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며 아버지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처음부터 그 사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더 빨리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잡지를 내려놓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브랜드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제품 자체의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휴스턴에 도착한 후 저는 대학 준비로 바빴지만 틈틈이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 소비자 리뷰, 전문가 평가 등을 꼼꼼히 비교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무시했던 한국 브랜드들이 여러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와 함께 지역 자동차 딜러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차 매장을 지나 한국차 전시장으로 향하는 저를 아버지는 놀란 듯 바라보셨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기를 먼저 둘러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판매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판매원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유튜브 영상으로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브리아나가 우리 한국 방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나 보다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작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모델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최신 전기차 모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기술적인 질문을 하시며 판매원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디자인과 내부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판매원에게 이 모델을 시승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판매원은 기꺼이 동의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보게 되었어요. 주행 감각은 놀라웠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 안정적인 핸들링, 한국에서 체험한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께 이 차를 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첫 차는 제가 진심으로 선택한 걸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딜러와 상담을 마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후회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원래 갖고 싶어 했던 일본차와 비교해서 말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다고요. 이게 제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며 브랜드가 아니라 차 자체를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제 첫 차가 배달되었습니다. 딜러십에서 저와 아버지를 초대했고 간단한 인수식이 있었어요. 딜러 매니저는 제게 키를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딜러 매니저는 제 첫 차가 오랫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차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시보드에 세련된 디자인,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기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능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셨어요. 제 기분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점이라고 하셨어요. 첫 주행은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친구들은 제 새 차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대부분이 일본차나 미국차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점이 화제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제시카가 왜 그 브랜드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경험과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브리아나의 사고 이야기, 박 박사의 안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직접 체험한 기술력까지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제시카의 눈이 커졌어요. 제시카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도 이번에 차를 바꿀 생각인데 한번 시승해봐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보라고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된 거죠. 특히 제 전공이 마케팅이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제품 가치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제 차는 통학과 아르바이트를 위한 필수품이 되었어요.
매일 운전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가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 차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브리아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일 끝에는 우리의 자동차가 당신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담아 답장을 보냈고 박 박사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바쁜 와중에도 짧은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제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든 기술적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제 차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브리아나의 사고와 박 박사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이리 와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3살 때 찍은 사진이라며 첫 자전거를 탈 때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진 속에는 작은 자전거에 올라탄 어린 제 모습과 그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차를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이 만든 기술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선물해준 경험이라고요. 시동을 걸고 학교로 향하면서 저는 이제 단순히 브랜드나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든 사람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아빠가 고친 그 차는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